사비네 리히터는 이집트의 결혼식 초대를 수락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52세의 이 뒤셀도르프 출신 은퇴 간호사는 30년을 타인을 돌보는 데 헌신하며 세계를 여행하겠다는 자신의 꿈을 희생해왔다. 2년 전 이혼이 마무리되자 그녀는 마침내 여행 잡지에서만 보아왔던 그 목적지들을 직접 탐험할 자유를 느꼈다. 드디어 나 자신을 위해 살 기회가 생겼어. 이것이 사비네가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친구들에게 반복하던 말이었다. 국제여행을 돈 낭비로 여기던 엄격한 회계사 클라우스와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친 후 그녀는 새롭게 얻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혼은 쓰라렸지만 공정했다. 그녀는 오버카셀의 집과 상당한 규모의 공동 퇴직 기금을 가져갔다. 초대는 파티마를 통해 왔다. 사비네가 3개월 전 이집트를 여행하는 독일 여성들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에서 만난 28세의 이집트 여성이었다. 파티마는 자신을 카이로의 투어 가이드로 소개했는데 독일어에 능통하고 유럽 방문객들에게 진짜 이집트를 보여주는 것을 전문으로 한다고 했다. 그녀의 사진 속에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피라미드 앞에서 만족스러운 관광객들과 포즈를 취하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있었다. 나의 소중한 사비네, 파티마는 거의 완벽한 독일어로 썼다. 아주 특별한 것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어요. 초대는 솔깃했다. 룩소르에서 열리는 사촌 아흐메드의 결혼식, 관광객들이 좀처럼 목격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전통 3일간의 이집트 축제였다. 진정한 이집트 문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파티마는 약속했고 사비네가 가족처럼 대우받을 것이라고 보장했다.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세심하게 계획된 세부 사항들이었다. 파티마는 사비네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철저히 조사해두었다. 그녀는 사비네의 고대 역사에 대한 관심, 사진에 대한 열정, 그리고 최근의 이별을 알고 있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마법 같은 여행을 누릴 자격이 충분해요. 그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수많은 개인 메시지 중 하나에 이렇게 썼다. 사비네는 어느 게시물에서 이혼 후 길을 잃은 것 같다고 가볍게 언급했는데 파티마에게서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을 발견했다. 젊은 이집트 여성은 항상 빠르게 답장하며 격려의 말을 건네고 다른 독일 여성들이 이집트를 방문한 후 어떻게 새로운 삶을 찾았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었다. 파라오의 땅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요. 파티마는 시적인 표현으로 말하곤 했는데 그 말은 사비네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대화는 곧 관광에서 개인적인 고백으로 발전했다. 파티마는 사비네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였고 간호사로서의 경력, 다른 도시에 사는 성인 자녀들, 그리고 특히 이혼 후의 재정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다. 당신은 강한 여성이에요. 그녀는 끊임없이 칭찬했다. 당신은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파티마가 마침내 결혼식에 공식 초대를 했을 때 그녀는 사비네처럼 신중한 사람이 필요로 할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시켰다. 항공편은 신랑 가족이 부담할 것이며 이것은 전통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룩소르의 가족집에서 머물게 되며 어떤 호텔도 줄 수 없는 진정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었다. 당신은 나의 독일 언니가 될 거예요. 파티마는 약속했다. 사비네는 이집트 여행에 대해 꼼꼼히 조사하고 그 나라를 방문한 독일 여성들의 포럼을 읽으며 심지어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해 주치의와 상담까지 했다.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보였다. 파티마는 가족 사진, 사비네가 머물 집, 그리고 신부가 결혼 준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까지 보내주었다. 사비네의 친구들은 의견이 엇갈렸다. 20년 지기 절친 페트라는 그 여행이 모험적이지만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늘 더 조심스러운 잉그리드는 불편한 질문을 던졌다. 이 파티마를 얼마나 잘 알아? 하지만 사비네의 의지는 확고했다. 나는 25살이 아니라 52살이에요. 그녀는 반박했다. 나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요. 사비네가 몰랐던 것은 파티마가 몇 주 동안 그녀의 프로필을 철저히 연구해왔다는 사실이었다. 젊은 이집트 여성은 사비네가 어디서 일했는지, 자녀 토마스와 리사의 이름, 2년 전 어머니가 남긴 유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잠재적인 피해자에게서 찾던 정서적 취약성의 모든 징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파티마 역시 자신이 주장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본명은 누레 하산, 31세였으며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유럽 여성들을 식별하고 유혹하고 착취하는 과정을 완벽하게 다듬은 조직 범죄망의 일원이었다. 페이스북 그룹은 5명이 운영하는 사냥 도구였으며 이들은 교대로 가짜 프로필을 만들고 잠재적인 표적들과 관계를 구축했다. 사진 속에 등장하는 가족은 실제 사람들이었지만 파티마의 가족이 아니었다. 이미지들은 자신의 사진이 범죄 계획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에서 수집된 것이었다. 룩소르의 결혼식은 실제로 존재했지만 사비네에게 약속된 그 소규모 가족 행사는 아니었다. 여행 3일 전 파티마는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사비네, 내 사랑, 가족 문제로 계획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녀는 결혼식이 룩소르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에스나라는 작은 마을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더욱 진정성 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그녀가 확신시켰다. 관광객도 적고 전통은 더 살아있는 곳이에요. 짐을 이미 다 챙기고 서류도 정리한 사비네는 변경사항에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더욱 진정한 경험이라는 전망이 그녀를 들뜨게 했다. 그녀는 여권을 사진으로 찍어 아들 토마스에게 왓츠앱으로 보내며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여행을 떠나요. 비행 당일 아침인 3월 15일, 사비네는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그녀는 6시간의 비행을 위해 가장 편안한 옷을 차려입었다. 짙은 청바지, 연한 파란색 면 블라우스, 그리고 가장 아끼는 울 코트였다. 뒤셀도르프 공항에서 그녀는 출발 구역에서 셀카를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드디어 이집트여 기다려라. 사비네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은 이 사진이 이후 3개월 동안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이 보게 될 그녀의 마지막 미소 띤 모습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파티마는 공범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독일 여자가 오늘 도착해. 모든 준비 완료. 루프트한자 LH582편은 현지 시각 오후 2시 30분, 고작 20분 늦게 카이로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사비네 리히터는 활주로 너머로 펼쳐지는 건조한 풍경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비행 중 그녀는 롤리 플래닛 여행 가이드를 꼼꼼하게 읽으며 휴대폰에 적어둔 기초 아랍어 표현들을 복습했다. 슈크란, 감사합니다. 마르하반,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어를 못합니다. 여행 전 마지막 3일 동안 그녀는 파티마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파티마는 사비네보다도 더 들떠있는 것처럼 보였다. 빨리 만나고 싶어요. 나의 독일 언니. 그녀는 전날 이렇게 썼다. 계획은 간단했다. 파티마가 사비네 리히터 환영합니다. 이집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국제선 도착 출구에서 그녀를 마중 나오면 두 사람은 곧바로 룩소르로 향해 에스나로 떠나기 전 첫날 밤을 보낼 예정이었다. 이집트 관리가 관광 비자를 보고 미소까지 지었던 입국 심사와 세관을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한 후 사비네는 파티마를 찾으며 도착 구역으로 나왔다. 아랍어, 영어, 그리고 그녀가 알아볼 수 없는 다른 언어들로 팻말을 든 수십 명의 사람들로 군중이 북적였다. 택시 기사들이 끊임없이 다가왔다. 택시요, 택시요, 어디 가세요? 20분간 찾아 헤맨 끝에 그녀는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파티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곧바로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다. 왓츠앱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파티마, 저 도착했어요. 어디 계세요? 메시지에는 체크 표시 하나만 떠 있었는데 전달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바로 그때 25살쯤 되어 보이는 친근한 인상의 젊은 남성이 강한 억양의 독일어로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사비네 씨이신가요? 그는 자신을 파티마의 사촌 오마르라고 소개했다. 파티마가 병원에 급히 가야 했다고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다. 어머니께서 아프셨거든요. 저를 데리러 보냈어요.
사비네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많이 편찮으신가요?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하며 물었다. 오마르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많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파티마가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했어요. 가족 모두 에스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야기는 앞뒤가 맞았다. 그리고 오마르는 파티마만이 알 수 있는 그녀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뒤셀도르프 출신의 은퇴한 간호사이며 최근에 이혼했고 심지어 사진을 좋아한다는 것도 언급했다. 파티마는 독일 언니에 대한 모든 것을 저한테 얘기해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마르는 가족이 기다리는 에스나로 곧장 차를 몰고 가겠다고 설명했다. 약 8시간이 걸리겠지만 도중에 흥미로운 정류장들을 알고 있다고 했다. 진짜 이집트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는 파티마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며 약속했다. 오마르의 차는 에어컨이 잘 작동하는 비교적 새 흰색 세단이었다. 카이로의 3월 더위에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사비네의 짐을 트렁크에 싣고 풍경을 더 잘 볼 수 있다며 그녀에게 앞좌석에 앉으라고 고집했다. 당신은 우리의 손님이에요. 그는 끊임없이 말했다. 우리는 독일 손님을 여왕처럼 모십니다. 여행 처음 2시간 동안 오마르는 완벽한 투어 가이드였다. 역사적인 기념물들을 가리키고 이집트의 전통을 설명하고 심지어 더 작은 관광 명소에 들러 사비네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했다. 그는 오래된 모스크 앞에서 그녀를 촬영해 주었고 심지어 아랍어로 몇 가지 단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빨리 배우시네요. 그는 그녀가 어서 오세요를 발음해내자 칭찬했다. 사비네의 주의를 끈 것은 오마르가 항상 자연스러운 대화 중에 묻는 개인적인 질문들이었다. 그는 구체적인 숫자들을 알고 싶어 했다. 은퇴한 독일 간호사는 얼마나 버나요? 뒤셀도르프의 집에 대해서는 크고 값진 집인가요? 그리고 특히 그녀의 자녀들에 대해 자주 찾아오나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요? 미나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위해 멈췄을 때 오마르는 모든 것을 내겠다고 고집했다. 당신은 우리의 손님이에요. 그는 반복했지만 그런 다음 무심하게 물었다. 가족에게 드릴 선물 챙겨오셨나요? 독일 여성들은 선물 주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사비네는 비상시를 위한 신용카드 외에도 선물과 비용을 위해 현금으로 500유로를 가져왔다고 언급했다. 저녁 식사 중 사비네는 작은 모순들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오마르는 파티마 어머니의 병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때때로 혼동했다. 처음에는 심장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다가 집에서 넘어졌다고 언급했다. 사비네가 어느 병원인지 묻자 오마르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살람 병원이라고 대답했다. 저녁 식사 후 차로 돌아왔을 때 사비네는 오마르가 목소리가 긴장되고 다급한 채로 아랍어로 빠르게 통화하는 것을 알아챘다. 파티마 어머니에 관한 것이냐고 묻자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는 화제를 바꿨다. 여행의 후반부는 달랐다. 오마르는 더 말이 없어져서 단음절로 질문에 답했다. 차는 사비네가 공부해온 지도에 없는 옆길로 접어들었다. 그녀가 이 일을 제기하자 오마르는 룩소르 교통을 피하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밤 10시쯤 그들은 오마르가 에스나라고 한 곳에 도착했는데 그 도시는 파티마가 보내준 사진들과 달라 보였다. 약속했던 역사적인 건물들은 없고 오로지 어둑한 거리에 소박한 집들만 있었다. 에스나는 생각보다 커요. 오마르가 설명했다. 이쪽은 신시가지예요. 그들이 멈춘 집은 바렌 베이지색으로 칠해진 콘크리트 벽의 소박한 2층 건물이었다. 대문 앞에는 어두운 베일을 두른 두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마르는 그녀들을 아미라 이모와 카디아 이모라고 소개했지만 그들은 사비네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아랍어로만 말했다. 파티마는요? 점점 불편해지며 사비네가 물었다. 내일 아침에 올 거예요. 오마르가 대답했다. 지금은 쉬셔야 해요. 긴 여정이었잖아요. 그들이 보여준 방은 2층에 있었다. 간단한 침대와 오래된 옷장, 그리고 철창이 달린 창문이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사비네가 철창에 대해 물었을 때 오마르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밤에는 여기가 안전하지 않아요. 오마르가 작별 인사를 하며 아침에 파티마를 데리고 오겠다고 말했다. 잘 쉬어요, 사비네. 내일이면 진짜 모험이 시작돼요.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친근함보다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방 안에 혼자 남겨진 사비네는 다시 파티마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휴대폰 신호가 없었다. 오마르가 약속한 와이파이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여성이 아래층에서 아랍어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목소리가 이따금 언쟁하듯 높아졌다. 자정쯤 사비네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차 한 대가 출발하는 소리를 들었다. 철창이 달린 창문으로 내다보니 오마르가 대로 쪽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것이 보였다. 집안에 불이 꺼지자 그녀는 지도에서 찾을 수도 없는 곳에서 독일어를 못하는 두 낯선 사람들과 함께 바깥 세상과의 소통 없이 혼자 남겨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고 진짜 공포의 첫 한기가 밀려들었다. 이집트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사비네는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사비네 리히터는 이집트에서의 사흘째 아침,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불안한 느낌과 함께 눈을 떴다. 간간히 이상한 소리들, 복도에서 나는 발소리, 아랍어로 속삭이는 목소리들, 도착하고 출발하는 차 소리에 잠을 깨며 밤새 뒤척였던 것이다. 더 가까이 들으려 할 때마다 침묵이 돌아와 자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아침은 답보다 혼란만 더 가져다 주었다. 전날 밤 그녀를 맞이했던 여성 중 하나인 아미라, 이모가 진한 블랙커피와 납작빵을 아침으로 가져왔다. 사비네가 기초적인 독일어와 몸짓을 섞어 파티마는요? 하고 물었을 때 아미라는 그냥 고개를 저으며 사비네가 알아들을 수 없는 아랍어 단어들을 반복했다. 오전 10시쯤 오마르가 마침내 나타났지만 파티마 없이 혼자였다. 전날과 눈에 띄게 달라진 태도였다. 덜 따뜻하고 더 딱딱했다. 파티마는 아직 병원에 있어요. 그는 직접적인 눈 맞춤을 피하며 빠르게 설명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사비네는 조의를 표하며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있는지 제안했다. 간호사로서 무언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오마르는 잠시 고려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의사가 아니라 관광객이에요. 여기선 다르거든요. 가장 불안스러운 것은 계획이 끊임없이 바뀐다는 점이었다. 결혼식은 오마르가 이제 말하길 가족 비상사태로 3일 미뤄졌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 계세요. 그는 고집했다. 가족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떠나는 건 무례한 일이에요. 사비네가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카이로로 돌아가 호텔에서 기다리는 편이 낫겠다고 제안하자 오마르는 눈에 띄게 초조해하며 흥분했다. 안 돼요. 그건 가족에게 큰 모욕이에요. 당신의 방문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요. 그녀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오마르는 시내 투어를 제안했다. 하지만 나가보니 그가 주장하는 에스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거리에서 기초 영어로 여러 사람들에게 이 도시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답변들이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어떤 이는 콤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냥 고개를 저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관광 투어 중 오마르는 그녀를 몇몇 작은 역사 유적지로 데려갔지만 항상 서둘렀고 특히 다른 관광객들과 그녀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래된 신전에서 그녀가 독일 관광객 무리에게 정보를 물어보려 하자 오마르는 재빨리 개입하며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사비네는 불안한 패턴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오마르는 항상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 카페에서 혼자 화장실에 가려 하면 몇 분 후 그가 나타나 그녀를 찾았다. 엽서를 사고 싶다고 했더니 가게에 따라와 내내 옆을 지켰다. 오마르의 질문들도 더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변했다. 그는 정확한 숫자들을 알고 싶어 했다. 현금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신용카드 한도가 얼마인지, 뒤셀도르프의 집이 얼마나 되는지.
파티마가 알고 싶어 해요. 그는 설명했다. 당신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계획 중이거든요. 사비네가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여행에 대해 알리고 싶다고 하자 오마르는 현지 전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내일이면 다시 될 거예요. 그는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래 휴대폰을 사용하려 하자 신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빠르게 방전되고 있었는데 오마르는 약속했던 충전기를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비네는 더 많은 모순들을 발견했다. 파티마의 이모들이라는 두 여성은 오마르를 가족 관계에서는 좀처럼 쓰지 않는 격식체로 대했다. 그들은 그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친척들이 서로 간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칭이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저녁 식사 중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사비네는 한 여성이 아랍어로 자신을 부자 독일 여자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여행 준비 과정에서 이 기초 단어들을 배웠는데 자신이 귀빈이 아니라 뭔가 전혀 다른 것으로 취급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사비네는 탐색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마르에게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걱정을 보이는 대신 그는 짜증스럽고 초조해 보였다. 독일 여자들은 항상 아파요. 그는 중얼거리더니 근처에 좋은 병원이 없고 푹 자면 나아질 거라고 말했다. 그녀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자 오마르는 더 직접적으로 변했다. 파티마가 올 때까지 어디도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가 반박을 용납하지 않는 어조를 처음으로 사용한 순간이었다. 방에 다시 혼자 남겨진 사비네는 불안한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결혼식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여행 전반에 대한 유일한 정보원이었던 파티마는 이상하게도 계속 나타나지 않았다. 오마르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없었다면 알 수 없는 그녀의 재정 생활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명백히 떠나는 것을 막히고 있었다. 그녀는 파티마와 몇 주간 온라인 대화를 하면서 정확히 무엇을 공유했는지 떠올리려 했다. 공포스럽게도 그녀는 자신의 재정적 자원뿐만 아니라 뒤셀도르프에서의 일상, 자녀들이 멀리 살고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특히 여행 첫 주 동안은 아무도 자신의 소식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손님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그녀는 어둠 속에서 혼자 속삭였다. 그럼 나는 뭐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다. 포로. 새벽 2시쯤 그녀는 아래층에서 목소리들을 들었다. 두 여성과 오마르뿐만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남자 목소리들도 있었다. 그들은 아랍어로 말했지만 이따금 영어로 몇 마디가 들려왔다. 돈, 여권, 독일, 그녀의 여권이었다. 공황 상태가 되어 그녀는 오마르가 첫날 안전을 위해 보관해 두었다며 가져갔고 그녀는 돌려달라고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권 없이 그녀는 사실상 이 나라에 갇혀 있었다. 현실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집트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관광객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교한 계략의 피해자로 이곳에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주인이 아니라 그녀를 가두는 자들이었다. 나머지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 끔찍한 질문은 이것이었다.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걸까? 이집트에서의 나흘째 나른 사비네 리히터의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을 폭로를 가져왔다. 그녀는 이른 새벽 5시 30분쯤 아래층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언쟁 소리에 잠을 깼다. 남자 목소리들이 아랍어로 역력히 짜증스러운 어조로 말했고 그 목소리들 중 오마르의 목소리를 구분해낼 수 있었다. 이상하게도 목소리들 중 하나가 서툰 독일어로 말하고 있었고 사비네는 몇 마디를 포착해냈다. 너무 늙었어. 우리가 주문한 것이 아니야? 이건 문제가 될 거야. 오전 8시쯤 오마르가 전날들보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의 방으로 올라왔다. 사비네, 그는 평소에 인사말 없이 말했다. 우리 얘기해야겠어요. 처음으로 그는 방 안의 유일한 의자에 앉아 길고 진지한 대화를 예고하는 자세를 취했다. 파티마는 오늘 오지 않아요.
그는 시작했다. 그리고 사비네가 항의하려 하자 손을 들어 제지했다. 파티마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는 신중한 독일어로 이어갔다. 제가 파티마예요. 당신에게 편지를 쓴 사람이 저예요. 초기 충격은 혼란의 자리를 내주었다. 무슨 뜻이에요? 오마르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는 파티마의 프로필을 만들었고 카이로에 사는 사촌의 사진을 사용했으며 몇 달간 페이스북 그룹에서 독일 여성들과 채팅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도 아닐 거예요. 사비네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뭐예요? 저한테서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그녀는 겨우 이렇게 물었다. 오마르는 마치 그 질문이 사소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처음에는 그냥 돈이 목표였어요. 그는 설명했다. 독일 여자들은 항상 돈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러다가 그는 잠시 멈췄다. 다른 계획이 생겼어요. 무슨 계획이요? 사비네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 남자들이 있어요. 오마르가 계속했다. 부유한 남자들인데 어떻게 말할까 특별한 욕구가 있어요. 독일 여성들을 위해, 특히 나이 든 여성들,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을 여성들을 위해 돈을 아주 잘 쓰거든요. 오마르가 암시하는 것의 공포가 신체적인 충격처럼 사비네를 덮쳤다. 저를 파는 거예요? 그녀는 겨우 속삭였다. 파는은 불쾌한 단어죠. 오마르는 차분하게 답했다. 당신을 돌봐줄 부유한 남자와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도 스스로 외롭다고 했잖아요. 사비네는 구역질을 느끼며 벌떡 일어섰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오마르는 앉은 채로 침착했다. 그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아요, 사비네. 당신은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권리가 있어요. 나는 독일 시민이에요. 여기서 당신의 권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마르가 더 딱딱한 어조로 답했다. 게다가 아무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당신 자녀들은 당신이 휴가 중이라고 생각해요. 친구들은 몇 주 동안 당신 소식을 기대하지 않아요. 사실이었다. 사비네는 현지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 일주일간 오프라인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모두에게 말해두었다. 아무도 다음 주말 이전까지는 그녀의 소식을 기대하지 않을 터였다. 오마르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오늘 오후에 누군가 당신을 만나러 올 거예요. 그는 선언했다. 이름은 마흐무드예요. 아주 부유한 분이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동반자를 찾고 있어요. 동반자요? 사비네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되물었다. 그분에게 친절하게 대해요. 오마르가 이어갔다. 웃어 보여요. 좋은 독일 여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만약 제가 거부하면요? 오마르는 돌아서서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눈에서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를 보았다. 그건 선택지가 아니에요, 사비네. 오마르가 문을 잠그고 나간 후 사비네는 침대에 주저앉아 떨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정서적으로 취약한 독일 여성들을 특정 표적으로 삼는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유인되어 온 것이었다. 파티마 오마르가 그녀에 대해 구축한 심리 프로파일은 완벽했다. 이혼하고 외롭고 가까운 가족 유대가 없으며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새 삶을 갈망하는 여성. 그녀는 파티마가 몇 달에 걸쳐 외로움에 대해, 자녀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에 대해, 재정적 자원에 대해, 여행 계획에 대해 던졌던 무해해 보이는 질문들을 떠올렸다. 각각의 대답이 세심하게 정리되고 분석되었던 것이다. 정오쯤 두 여성이 다른 옷을 가져왔다. 더 꼭 맞는 드레스, 화장품, 심지어 싸구려 향수까지. 사비네가 옷 갈아입기를 거부하자 더 키가 크고 힘이 센 한 여성이 몸짓으로 이것이 제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오후 3시에 차 한 대가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아래층에서 남자 목소리들이 대화를 나누더니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자 오마르가 회색머리의 상품을 살펴보듯 사비네를 평가하는 눈빛의 60대 남성과 함께 들어왔다. 이분이 사비네예요. 오마르는 아랍어로 말한 뒤 독일어로 그녀에게 말했다. 이분이 마흐무드 씨예요. 마흐무드가 다가와 노련한 눈으로 그녀를 살폈다. 그는 놀랍도록 유창한 독일어를 구사했다. 생각보다 나이가 드셨네요. 그는 거리낌 없이 말했다. 하지만 독일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품위가 있죠. 그는 마치 물건을 검사하듯 그녀 주위를 걸었다. 건강하세요? 지병은 없어요. 사비네는 충격과 두려움으로 굳어버렸다. 마흐무드는 그녀의 침묵을 수줍음으로 해석했다. 나는 수줍은 여자가 좋아요. 그는 오마르에게 말했다.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배우게 될 거예요. 아주 순종적인 분이에요. 오마르가 거짓말을 했다. 좋은 독일 가정주부예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요? 마흐무드의 관심이 눈에 띄게 커졌다. 그건 아주 유용하겠네요. 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돌봄이 필요거든요. 그는 사비네에게로 몸을 돌렸다. 제 어머니를 돌봐주시겠어요? 사비네가 대답하지 않자 마흐무드가 눈살을 찌푸렸다. 말을 못하시는 건가요? 그냥 긴장하신 거예요. 오마르가 재빨리 설명했다. 새로운 상황이잖아요. 아시잖아요. 마흐무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비네에게 직접 말했다. 사비네 씨,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잘 대우해드릴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좋은 여성이 되는 것뿐이에요. 집에 가고 싶어요. 사비네는 마침내 속삭이듯 말했다. 마흐무드는 웃었다. 독일은 춥고 외로워요. 그는 말했다. 여기에는 햇살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당신을 돌봐줄 남자도 있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가 그녀의 삶 전체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축소시키는 냉담함은 사비네에게 처참했다. 얼마예요? 마흐무드가 영어로 오마르에게 물었다. 15,000이요. 오마르가 같은 언어로 답했다. 나이가 있잖아요. 많이요. 독일인이에요. 교육받았고 간호사고. 12,000이요. 많아나요. 끝이에요. 오마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녀를 물건인 양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다. 마흐무드는 마지막으로 사비네를 돌아보았다. 내일 데리러 올게요. 그는 선언했다. 준비하세요. 새 삶이 시작돼요. 그가 떠난 후 오마르는 방에 남았다. 당신은 운이 좋은 거예요. 그가 말했다. 마흐무드는 부유해요. 잘 지내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사비네는 눈물이 마침내 볼을 타고 흐르며 물었다. 저는 물건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당신은 이미 독일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마르가 감정 없이 대답했다. 이혼하고 외롭고 자녀들에게도 잊혀진 존재였잖아요. 여기선 적어도 필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제 자녀들이 찾을 거예요. 그럴까요? 오마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와 언제 얘기했어요? 3주 전이요. 그리고 리사는요, 1달 전이요. 그는 그녀가 인식하는 것보다 그녀의 삶의 세밀한 부분들을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당신이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오마르의 말이 가진 아픈 진실이 사비네를 세게 강타했다. 그녀의 성인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바쁜 일들과 관계들이 있었다. 그들은 정말로 그녀의 모험적인 휴가 동안 잦은 연락을 기대하지 않을 터였다. 왜 저예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은 완벽했어요. 오마르는 거의 자랑스럽다는 듯 설명했다. 가난하지 않을 만큼 취약하고 절박하지 않을 만큼 외로우며 감사할 만큼 나이 들었고 쓸모있을 만큼 젊었죠. 그는 이상적인 피해자를 찾기 위해 심리학을 공부해왔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올해만 독일 여성 7번째예요. 오마르가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더 협조적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새 삶을 살고 있어요. 그는 모호하게 답했다. 어떤 분들은 행복하고 다른 분들은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날 밤은 사비네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을 재산으로 여길 남자에게 팔려가고 있었다. 아무런 구조도 오지 않을 것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찾고 있지 않았으며 그녀는 법을 모르고 언어도 못하고 그녀 편이 한 명도 없는 나라에 있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오마르와 그의 네트워크가 이런 일을 수도 없이 해왔다는 것을 깨달은 점이었다. 그들은 유럽 여성들을 식별하고 유인하고 가두고 파는 과정을 완벽하게 다듬어왔던 것이다. 그녀가 처음이 아니었고 분명 마지막도 아닐 것이었다. 이집트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사비네는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류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신을 물건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낯선 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단 말인가. 다섯째 날은 사비네 리히터가 통제된 공황 상태 속에서 눈을 떴다. 잠 못 드는 밤 동안 그녀는 마흐무드가 데리러 오기 전에 탈출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찾으며 상황의 모든 세부 사항을 강박적으로 분석했다. 현실은 참담했다. 여권이 없고 돈이 없으며 오마르가 유로를 안전을 위해 가져가 버렸다. 현지 지역에 대한 지식도 없고 아랍어 실력도 없었다. 오전 7시쯤 여성들 중 한 명인 아미라가 평소처럼 아침을 가져왔다. 납작빵과 진한 차였다. 하지만 이번에 사비네는 이전에 무시했던 세부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였다. 아미라는 드레스 주머니에 오래된 휴대폰을 넣고 다녔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첫날 이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인 침실문을 살짝 열어둔 채로 두었다는 점이었다. 사비네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로 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대신 어느 정도 신뢰를 쌓으려 해보기로 했다. 아미라가 빈 접시를 가지러 돌아왔을 때 사비네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아는 몇 안 되는 아랍어 단어 중 하나인 슈크란,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아미라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했다. 격려를 받은 사비네는 자신을 가리키며 사비네라고 말하고 의문을 담아 거울을 가리켰다. 아미라, 여성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아미라, 아이들이요? 사비네는 기초 영어로 몸짓을 섞어 시도했다. 놀랍게도 아미라는 서툰 영어로 대답했다. 네, 3명, 남자아이들이요. 이 작은 인간적 연결이 사비네에게 아이디어를 주었다. 이후 몇 시간에 걸쳐 그녀는 아미라와 어떤 관계를 쌓으려 애썼다. 그녀는 지갑에 있던 자신의 자녀들 사진을 보여주었다. 오마르는 여권과 돈은 가져갔지만 지갑은 돌려주었었다. 아미라는 오래된 휴대폰에서 자신의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었다. 당신은 좋은 엄마예요. 사비네는 사진을 가리키며 단순화한 영어로 말했다. 나도 엄마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무서워요. 아미라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사비네를 바라보다가 문 쪽을 불안하게 힐끗 보았다. 오마르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비네는 그녀의 눈에서 연민을 보았다. 정오쯤 오마르가 더 많은 옷을 들고 나타났다. 더 격식 있는 파란 드레스와 굽 있는 샌들이었다. 준비하셔야 해요. 그는 선언했다. 마흐무드가 오후 4시에 와요. 제발요, 오마르. 사비네는 그에게 남아있을지 모를 인간성에 호소하려 했다. 당신도 가족이 있잖아요. 누군가 당신 여동생에게 이런 짓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내 여동생은 이집트에 혼자 여행 올 만큼 멍청하지 않아요. 오마르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멍청한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마르가 나갈 때 사비네는 그가 문을 완전히 잠그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다. 작은 틈새가 있었다. 5일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아미라가 무언가 말한 것이었을까? 오후 2시쯤 사비네는 오마르와 다른 남자 사이의 격렬한 언쟁을 포함한 여러 남자 목소리를 아래층에서 들었다. 경찰이 질문하고 있다. 독일 대사관, 조심해야 해 같은 영어 단어들을 간간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일까? 아이들이 걱정하기 시작한 걸까? 아니면 독일 경찰이 그 계략을 발견한 것일까? 오후 3시 30분, 마흐무드의 예상 도착 30분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미라가 방으로 급히 들어와 등 뒤를 불안하게 돌아본 뒤 다급하게 속삭였다. 지금 도망가요? 오마르 없어요. 남자들 얘기 중이에요. 당신 위험해요. 도망가요? 어디로요? 사비네가 속삭이며 되물었다. 아미라는 창문을 가리켰다. 저기 길 있어요. 큰 길로 걸어가요? 경찰 찾아요. 길 잃었다고 해요. 제 여권이요. 여권 없어요. 그냥 지금 도망가요? 아미라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은 진짜였다. 아미라는 그런 다음 사비네가 결코 잊지 못할 행동을 했다. 자신의 베일을 벗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머리 덮어요. 이집트 여자처럼 보여요. 가요.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사비네는 베일로 머리를 감싸고 아미라에게 빠른 슈크란을 건넨 뒤 창문으로 향했다.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창문 철창에는 사실 느슨한 부분이 있었다. 아미라가 그것을 느슨하게 해두었던 것이다. 2층에서 옆 건물 지붕으로 내려가는 것은 가파르지만 가능했다. 52세의 나이에 마비될 것 같은 두려움을 안고도 사비네는 자신도 몰랐던 힘을 발휘했다. 그녀는 지붕에서 집 뒤쪽의 좁은 골목으로 내려오는데 성공했다. 집 안에서 남자들이 언쟁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탈출을 알아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미라의 지시에 따라 그녀는 큰 길처럼 보이는 곳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베일과 이집트 여성처럼 걸으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 즉각적인 주목을 끌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길을 잃었고 겁에 질렸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약 20분을 걷다가 그녀는 안도감에 눈물이 터지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시장 앞에 세워진 경찰차 한 대였다. 2명의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가게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경찰이요, 도와주세요. 그녀는 영어로 소리치며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경찰관들이 놀라며 돌아섰다. 영어 관광객이세요? 한 명이 물었다. 독일이요. 사비네는 베일을 벗어 뚜렷하게 유럽인인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며 말했다. 납치됐어요. 도와주세요.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순간 국제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독일 외무부는 이집트에서 실종된 다른 독일 여성들의 친척들로부터 알림을 받은 상태였고, 인터폴은 취약한 독일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는 페이스북 그룹과 연결된 실종 패턴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의 탈출은 그녀에게 딱 맞는 때에 찾아왔을 뿐 아니라 나일강 유역에서 수년간 운영되어 온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폭로하기에 완벽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3월 19일 오후, 사비네 리히터의 구조는 이집트 최근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반인신매매 작전 중 하나를 촉발시켰다. 길 잃은 독일 관광객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 최소 5년간 운영되어 온 범죄 네트워크를 밝혀낼 국제수사로 빠르게 발전했다. 룩소르 경찰사령관 아흐메드 파루크는 훗날 그날을 국제 인신매매와의 싸움에서 전환점이 된 날이라고 표현했다. 사비네가 경찰서로 이송되었을 때 경찰관들의 초기 회의론, 길 잃은 관광객은 흔했으니까 은 그녀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곧 충격으로 변했다. 그녀는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어요. 파루크는 이후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그녀는 여러 가해자들이 관련된 체계적인 계획, 위조 문서, 그리고 확립된 상업적 운영처럼 보이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발견은 사비네가 오마르의 이름을 언급하고 자신이 갇혀있던 집을 설명했을 때 나왔다. 현지 경찰은 그 지역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 건물에서의 의심스러운 활동, 외국 여성들이 가끔 목격되지만 항상 대화를 허락하지 않는 남자 친척들과 함께였다는 이유들의 여러 불만을 접수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사비네의 탈출 3시간 후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최악의 우려를 확인해주는 증거를 발견했다. 본명이 할릴 하산 압드 알라흐만 34세인 오마르는 달아났지만 유럽 여성들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남기고 갔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특수수사관 유세프 만수르가 보고했다. 수백 명의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여성들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 저장된 페이스북 대화, 아마추어 심리 분석, 그리고 나이, 재정 상태, 가족 유대에 따른 시장 가치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그 노트북은 그 네트워크가 사막의 장미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가상의 회사였지만 정교한 온라인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여러 개의 여성 신원을 만들었는데 각각 정교한 배경 이야기, 실제 프로필에서 도용한 사진,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을 끌어당기도록 설계된 성격을 갖추고 있었다. 파티마는 최소 12개의 가짜 신원 중 하나에 불과했다. 모험과 영성에 관심 있는 여성들 전문의 야스민도 있었고 최근 과부가 된 여성들에 집중하는 누레, 그리고 경력 전환기에 전문직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는 아미나도 있었다. 수사는 사비네가 지난 3년간 그 네트워크의 23번째 확인된 피해자였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전 22명 중 11명은 이집트 및 인근 국가의 남자들에게 팔렸다. 8명은 탈출하거나 가족이 몸값을 지불한 후 풀려났으며 3명은 아직 행방불명 상태였다. 사비네를 구입했던 마흐무드 에라팁은 다음날 알렉산드리아의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집에서 경찰은 2명의 다른 유럽 여성을 발견했다. 8개월간 그와 결혼 생활을 해온 47세 포르투갈 여성 마리아 산토스와 3주 전에 도착한 55세 영국 여성 제니퍼 월시였다. 두 여성 모두 심각한 심리적 충격 상태에 있었어요. 피해자들과 함께 일했던 사회복지사 파트마 알자라가 보고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가족들이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저항하면 끔찍한 결과가 따른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네트워크는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다. 온라인으로 피해자들을 식별하고 유인하는 사냥꾼들, 준비 기간 동안 여성들을 가두는 처리자들, 그리고 최종 구매자들과 연결을 맺는 유통업자들의 3단계로 운영되었다. 독일 연방범죄수사청이 수행한 독일 내 병행 수사는 그 네트워크가 독일 사회를 세밀하게 연구하여 취약점을 파악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들은 높은 이혼율, 많은 고령자들의 고립감, 은퇴 후 재통합의 어려움, 그리고 심지어 정서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소셜미디어 행동 패턴까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범죄자들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유능한 아마추어 심리학자들이기도 했어요. 그 사건을 연구한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범죄학자 클라우스 베버 박사가 언급했다. 그들은 외로움과 인간적 연결에 대한 필요가 무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여러 관할권이 관련되어 복잡했다. 오마르는 일주일 후 리비아 국경에서 송환이 더 어려운 지역으로 도주하려다 붙잡혔다. 마흐무드와 네트워크의 다른 5명은 15년에서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체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가져온 제도적 변화였다. 이집트 정부는 상당한 국제적 압력 하에 관광객, 특히 혼자 여행하는 여성들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다. 국경경찰은 인신매매 잠재적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받았다. 사비네에게 3월 25일 독일로의 귀환은 기나긴 회복 과정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집트로 떠났던 그 여자와 같지 않아요. 그녀의 딸 리사는 가족이 드물게 응한 인터뷰 중 하나에서 말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해지기도 했어요. 사비네는 자신의 경험을 타인을 교육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인신매매 근절 단체들과 협력하여 취약한 독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캠페인을 개발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다른 한 여성을 구할 수 있다면 그녀는 말했다. 이 악몽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도 변화를 촉진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특히 여행이나 로맨스 제안으로 특정 계층을 표적으로 삼는 온라인 포식자들과 일치하는 행동 패턴을 감지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시행했다. 사비네의 탈출을 도운 암이라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배치되었고 결국 세 자녀와 함께 독일에서 망명 허가를 받았다. 그녀는 인신매매 근절투쟁에서 중요한 옹호자가 되어 이러한 계략에 참여하도록 강요당할 수 있는 이집트 여성들을 보호하는 데 특히 힘쓰고 있다. 종종 암이라는 법정 증언에서 설명했다. 우리도 피해자예요. 그들은 유럽 여성들이 사랑을 찾는 것을 우리가 돕는다고 행복해한다고 말해요. 나중에야 우리는 진실을 깨닫게 되죠. 최종 수사는 그 네트워크가 5년에 걸쳐 나이, 학력, 인지된 재정 자원에 따라 $5,000에서 $25,000에 이르는 가격으로 여성들을 팔며 약 $230만 이동시켰다는 것을 밝혀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사비네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행 안전과 온라인 포식에 관한 존경받는 강연자가 되기도 했다. 그녀의 사건은 감정적 취약성이 체계적으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로 경찰 학교와 범죄학 강의에서 계속 연구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가장 최근의 강연에서 말했다. 외로움이 우리를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외로움은 또한 치유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서 사실일 수 없는 환상이 아닌 진정한 연결을 통해서요. 사비네 리히터는 신문의 피해자로 등장했을지 모르지만 탈출하고 증언하는 그녀의 용기는 수십 명의 다른 여성들을 계속 피해자로 만들었을 네트워크를 해체했다. 그녀의 사건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의 회복력이 승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남아있다. 모든 것을 바꾼 사건. 사비네 리히터 사건은 국제 인신매매 근절 투쟁이 이정표가 되었다. 성공적인 해결뿐 아니라 그것이 가져온 제도적 변화들 때문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은 경찰 교육, 인식 캠페인, 그리고 온라인 포식에 관한 학문적 연구의 참고가 되고 있다. 뒤셀도르프 출신의 한 은퇴 간호사가 국제 인신매매 네트워크의 피해자가 될 뻔했던 이야기는 교육, 예방, 그리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다른 이들을 보호하는 힘으로 전환한 생존자의 용기를 통해 계속해서 생명을 구하고 있다. 독일 연방검사가 최종 보고서에서 말했듯이 이 사건은 현대의 인신매매가 어두운 골목이나 먼 국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컴퓨터 앞에서, 우리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며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로움과 취약성을 이용합니다.